이제 기록이 됐나 보다. 예. 그럼 이제 제가 다시 정말 할게요, 이제. 지금 이제 기록이 됐네요. 이게 밑에 있어가지고 헷갈렸어.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이제 배운 거. 자, 보세요. 지금 시창장론에서 다시 한번 이제 시적인 것의 이해를 이야기했죠. 시적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포에틱이다, 포에틱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포에틱이라는 것은 시적이다는 그런 의미를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 시적이다는 의미를 이야기 드렸고, 그러니까 시적이라는 게 감상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감상적이라는 것은 낭만적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의 밑에서 넷째 줄에 감상성, 낭만성부터 끝까지 밑줄 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감상성, 낭만성, 진지함, 기발함. 기발함은 이제 기발한 착상. 그래서 기상이라고 했죠. 기상. 기상. 이게 이제 기발한 착상이라고 해서 컨시트라고 했고, 제가 이제 그 존단을 이야기해서 존단 16, 17세기 형이상학파 시인 존단이 이제 그 벼룩이란 시에서 벼룩이 내 피도 빨아먹었고 당신 피도 빨아먹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까 결혼합시다. 이런 것이 이제 기발한 착상이라는 말씀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감상적인 언어는 5페이지에 보면 이제 쉽게 소통한다. 순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평범함에 기대하면 상투성에 빠진다. 그래서 상투성, 아까 말씀드렸죠. 뭐 황혼의 길목. 맨날 쓰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 이런 걸 쓰면 안 된다는 거. 차라리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이육사가 절정에서 이야기했을 때 보통 이제 무지개를 강철하고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런 시인이 없었거든요. 이육사 이전에. 그런 것들이 이제 참신한 비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기세요. 그래서 이제 그 7페이지로 넘어가면 셋째 줄이죠. 시는 쉽게 정의 내릴 수 없다 밑줄 주세요. 7페이지에 시는 쉽게 정의 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가 아니라 현실과 호흡하는 감각을 보여주는 글쓰기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시라는 것은 정말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시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정말 대답하기 힘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시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하기가 그렇게 뭐 코락코락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 물론 이제 시가 뭐 압축된 형태로 이루어진 뭐 그런 어떤 형태의 운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명확하게 이야기하기 힘들어요. 자, 거기 빅토르 위고가 이제 6페이지에 아랫부분 나오는데 이 빅토르 위고는 여러분 뭘 쓴 작가인지 아시죠? 바로 레미제라. 이게 이제 우리말로 장발장이라고도 보통 하죠. 그런데 이 레미제라블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말로 번역하면요. 이게 불행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불행한 사람. 레미제. 여러분 그 레미제라블과 관련된 일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레미제라블이 이제 여러 그 국가에 반하는 어떤 이런 이제 글을 썼거나 이랬다고 해서 잡혀가요. 감옥에 가. 근데 감옥에 갔는데 이제 글을 써서 이제 그때 이제 레미제라블을 쓰고 있었어요. 이 빅토르 위고가. 근데 이제 출판사에다가 자세한 걸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었냐면 이렇게 물음표를 딱 찍었대요. 출판사에. 출판사에서 이렇게 찍었어. 이건 레미제라블이고 이건 출판사인데 이건 진짜 싫어요, 싫어. 레미제라블 이렇게 물음표 찍은 거 뭐냐면 책 잘 팔립니까? 이러면 책 잘 팔립니까? 이렇게 했어요. 출판사에 이렇게 찍었어요. 이게 뭘 것 같아요? 대박 났습니다. 이런 표현으로 이제 아주 뭡니까 어떤 부호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그런 일화도 있죠. 자, 그 다음에 내 노래에 날개가 있다면 그대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자 그리움의 노래다. 3년이고 매연 첫 행이 내 노래에 날개가 있다면으로 시작돼요. 그러니까 가정법이죠. 가정법. 그러니까 실제로 내 노래에 날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 가정법이라는 것은 내가 만약 새라면 이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만약 새라면. 내가 새가 아니잖아요. 맞죠? 내가 만약 부자라면. 내가 부자가 아니죠. 이런 걸 가정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네루다가 이제 유명한 시 나오죠. 7페이지. 파블로 네루다는 시라는 작품에서 시가 어디에 왔는지 모른다 하면서 이제 출발하죠. 그러니까 이 시라는 것은 참 알 수가 없다. 그 알 수 없는 시가 나에게 어느 날 갑자기 다가왔다는 거죠. 이 파블로 네루다는 아주 유명한 그 시를 이야기할 때 어, 쓸 수 있는 그런 시인이고요. 여러분이 그 일 포스티노라는 작품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일 포스티노 이거 안 보신 분은 꼭 좀 보세요. 일 포스티노.
이 일포스티노가 뭐냐면 우편 배달부라는 뜻이에요. 우편 배달부.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이제 어 포스트맨이죠. 그래서 이 한 우편 배달부가 이제 이 네루다라는 시인에게 이제 어떤 온 그 시들을 이렇게 배달하면서 결국은 우편 배달부가 시인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일 포스티노입니다. 이 이탈리아의 그 영화죠. 일 포스티노. 거기에도 이제 이 파블로 네루다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파블로 네루다는 정말 그 시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빼먹을 수 없는 아주 유명한 시인이 바로 이제 이 파블로 네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라는 것은 내가 생각지도 않게 부지불식간에 나에게 갑자기 시가 다가왔다. 뭐 이런 이야기를 그 쓴 시가 바로 이 파블로 네루다의 시라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기회가 되시면 이 파블로 네루다의 시를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보면 여기 나오는데 칠레의 시인이고 정치가예요. 이 파블로 네루다는. 그런데 일 포스티노에 나와 일 포스티노. 또 네루다라는 영화도 있어요.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보시면 좋겠는데 이제 거기에 시에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네루다가 그러니까 그 나이였어. 이거는 뭐 좀 적으시려면 적으세요. 한테 세 줄만 불러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그 나이였어. 이런 한 줄이 있고요. 시가 나를 찾아왔어. 시가 나를 찾아왔어. 이 한 줄이 있고요. 몰라. 그게 어디서 왔는지. 몰라. 그게 어디서 왔는지. 그러니까 이 모른다는 고백에서 출발하죠. 그러니까 시의 근간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는 내용으로 써놓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파블로 네루다의 시도 여러분이 기회 되시면 한번 뭐 전면을 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락에 에밀리 디킨슨이 나올 거예요. 그 밑에 단락을 한번 보시면 이 에밀리 디킨슨은 미국의 여류시인이에요. 미국의 여류시. 미국의 여류시이고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 남자를 짝사랑을 했는데 결국 이제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해요. 이루어지지 못하고 결국 혼자 생애를 마친 여자인데요. 이 에밀리 디킨슨의 시는 이렇게 J로 시작돼요. 뭐 J 256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J가 자기가 사랑하는 어떤 남자의 어떤 그 뭐죠 이름의 첫 글자다 이런 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아직 명확하진 않는데 이 에밀리 디킨슨의 시가 무제예요, 무제. 제목이 없어요. 그런 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밀리 디킨슨이 나오죠. 자신에게 허용된 시간에 충실하게 시를 써요. 그래서 희망은 날개 같은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그 에밀 디킨슨의 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I'm nobody. I'm nobody라. 나는 아무도 아니다. 그래서 이제 시에 보면 I'm nobody. Are you nobody too? 당신도 아무도 아닙니까? Then 그러면 뭡니까? We make both of us 해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아무도 아닙니다. 당신도 아무도 아닌가요? 아무도 아닌 사람인가요? 그러면 우리는 한 쌍이 되었네요. 뭐 이런 식의 시가 있어요. I'm nobody 되게 유명한 것인데 이거 결국 유명해진다는 것에 대한 어떤 유명해지면 좋은 점도 있지만 또 그 유명해진 사람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뭐 빠빠라치도 있고 막 문제가 생기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비판을 쓴 시가 I'm Nobody라는 시가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 좀 영문학을 좀 하셨으면 좀 더 쉽게 아시는데 뭐 여기서는 이제 그 정도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밀리 디킨슨의 희망은 날개 달린 것이라는 거에서 이제 끝없이 이어지는 노래, 감미로운 노래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쓰기가 이제 인간적인 삶을 지켜가는 언어 예술이라고 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글쓰기가 이제 교육의 수단이고 계몽이죠. 우리가 이제 에딧 프롭이라는 걸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에짓 프롭. 이게 이제 뭐냐면 에지테이션 프로포간다. 이제 방송에 안 나온 이야기도 많이 하니까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선동이라는 뜻인데 이거 어떤 자기의 그 의지를 이렇게 표현하는 혁명적인 글쓰기랄까요? 그런 걸 에짓프랍이라고 그래요. 줄여서 에지테이션 프로포간다인데 그런 것이 지나서 이제 순수한 어떤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자, 8페이지. 시와 발견의 언어. 자, 시라는 것은 상당히 이제 뭐랄까요? 특정인 느낌을 이제 가져다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 위에 있는 단락은 여러분 읽어보세요. 밑에
8페이지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사과가 시적인 제재로 주어진다면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럼 사과하면 보통 빨갛고 뭐 맛있고 달고 이렇게 이제 쓰잖아요. 부착된 여러 가지 또 백설공주를 위험에 빠뜨린 독사과, 뭐 이불을 유혹한 선악과도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비렐름 테리 그 아슬아슬한 사과 있잖아요. 그 사과 아들에게 이제 이 머리 위에 사과를 놓고 얘가 이제 비렐름 테리 되게 이제 활 잘 쏜 사람에게 왕이 그러죠. 네가 이 사과를 화살을 쏘아서 이렇게 사과만 이렇게 맞히면 네 아들 살려주겠다. 뭐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도 사과가 나오고 또 그 9페이지 넘기면 뉴턴이 중력의 법칙 만유인력 사과에서 나오죠. 사과가 다양한 소재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과는 뭐랄까요? 사과는 빨갛고 빨가니까 맛있다. 이렇게만 쓰면 너무 이거는 진부한 시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사과를 가지고 다른 걸 이제 막 쓰는 거죠. 하여튼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이제 시가 하나 나와요. 거기 나이덕의 새는 날아가고라는 시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 밑에 9페이지에 보죠? 새가 심장을 물고 날아갔어. 창밖은 고요해. 나는 식탁에 앉아 있어. 접시를 앞에 두고 거기 놓인 사과를 베어 물었지. 사과는 조금 전까지 붉게 두근거렸어. 사과는 접시의 심장이었을까? 사과 씨는 사과의 심장이었을까? 둘레를 가진 것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담겼다 비워지지. 심장을 잃어버린 것들의 박동을 너는 들어본 적 있니? 둘레로 퍼지는 침묵의 빛. 사과를 잃어버리고도 접시가 깨지지 않은 것처럼 나는 식탁에 앉아 있어. 식탁과 접시는 말없이 둥글고 창밖은 고요해. 가루처럼 입을 벌리는 빈 접시. 새는 날아가고 나는 다른 심장들을 삼키고 둘레를 가진 것들은 하루에도 그렇게 몇 번씩 만났다 헤어지지. 이 나이덕은 여러분이 아마 실론, 현대 실론에서 좀 공부를 하셨어요. 현대 실론에서 그 아마 기억이 나신지 모르겠는데 에코 페미니즘이라는 부분에서 나이덕의 시들이 나옵니다. 현대 실론을 공부해 보시면 에코 페미니즘이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거기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생태가 에코고 페미니즘은 여권 옹호주의잖아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현대 실론에서.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나오죠. 저녁 나절에 앉아 사과 깎아 먹는 일이 특별한 사건 아니죠.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먹지 않는데 보통 사과는 아침에 먹는 경우가 많죠. 저녁보다는. 그래서 이제 사과의 두근거림을 느끼는 감각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과는 빨갛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두근거림의 빛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자기 어떤 생각들을 쫙 써놨죠. 나이덕의 시를 보면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자의 내면도 환기시키고 11쪽에 셋째 줄 나오죠.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아프다라는 말을 드러내진 않지만 그 밑에 있죠. 이제 사과를 통해서 고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 다음에 또 이수명의 사과가 또 있습니다. 11쪽에 보시면. 그래서 이제 사과는 포장되지 않는다. 상자는 열려 있다. 상자 속에 사과들도 열려 있다. 내가 사과를 가로질러 갈 때 사과는 열매를 지속한다. 보이지 않는 한쪽 수갑을 지속한다. 저절로 부서지는 기계가 될 때까지 사과는 사과를 사용한다. 넘겨보세요. 사과는 발전시킨다. 죽은 사과들이 몸을 오그리고 있는 것을 바라본다. 나의 두 팔이 휘어진다. 나는 사과를 먹는다. 먹은 후 껍질을 깎는다. 칼로 자른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사과를 모티프로 한 시들이 많다는 이 모티프는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써보세요. 모티프 또는 모티브라고 해서 이제 근원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모티브가 여러분 이제 나중에 그 구비문학에서 배우시겠지만 그때는 이제 어떻게 모티브를 표현하냐면 자, 미리 써놓으세요. 화소라고. 그래서 이야기의 바탕. 이걸 이제 화소라고 하거든요. 화소라는 말은 나중에 구비문학에서 좀 공부하실 건데 미리 알아두세요. 이제 여기서는 근원입니다. 이 모티프로 해서 여러 시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를 형상화하기 위해서 지속한다, 사용한다, 발전시킨다 이런 동사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사과에게 잘 어울리지 않잖아요. 본다는 있지만 뭐 가로지른다. 또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이게 사과에 대해서 좀 낯선 서술어 이걸 이제 우리가 써보세요. 써져 있네. 낯선 서술어라고 이제 이야기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낯선 서술어를 연결시키는 거죠. 그 의미들 자체가 낯선 서술어의 연결. 거기 그 13페이지 나와요. 넷째 줄 보세요. 13페이지. 13페이지 넷째 줄 보시면
낯선 서술어의 연결과 전후관계 역전을 통해서 새로운 사과와 만날 수 있게 된다고 밑줄 치세요. 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지평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관점과 다른 시를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편의 시를 읽으면서 보세요. 13쪽의 두 번째 단락.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사과와는 좀 더 다른 개념으로 사과에 대해서 시를 썼다. 뭐 그런 이야기를 쭉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세한 거 여러분 읽어보시고 14쪽 독창성이란 무엇인가를 가겠습니다. 13쪽에. 자, 여러분, 독창성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독창성. 이거 아셔야 되는데. 이게 오리지널리티라고, 오리지널리티. 오리지널리티란 말 많이 나온 말이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시를 읽으면, 이런 독창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독창성들이. 그래서 시를 읽으면, 그래서 이제 그 머릿속에 이제 그 특정 이미지가 그려지고 다른 상상을 또 시를 읽으면 우리는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시에 대한 어떤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독창성이라는 것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받아. 그래서 그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이 무라카미 하루키가 나왔죠. 독창성. 무라카미 하루키는 뭐 너무 유명하잖아요. 노르웨이의 숲도 있고, 일본의 아주 유명한 소설가죠. 그래서 그, 이 독창성은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 밑에서 둘째 줄에 첫째 동그라미 쳐봐요. 밑에서 둘째 줄. 그래서 다른 표현자는 다른 독자적인 스타일을 가지고 쓴다는 거예요. 그게 독창성이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15쪽에 첫째 줄에 또 동그라미 쳐보세요. 둘째. 스타일을 스스로의 힘으로 버전업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버전을 업이라는 것은 좀 더 그 뭐랄까요. 스타일 화질을 올린다는 거죠. 셋째, 시간의 경과 함께 일반화되고 사람들의 정신에 흡수되어 가치 판단의 기준에 일부러 편입돼야 된다. 가치 판단의 기준의 일부로. 이런 것들이 이제 독창성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 자기만의 스타일로 쓴다는 거예요. 독창성이라는 것은. 스스로 힘으로 막 버전을 올리고 또 시간의 경과 함께 정신의 흡수가 되는 그런 시를 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5쪽의 그 두 번째 단락, 일본의 조각가 다카무라 고타로는 자신의 약지 안쪽은 매끈매끈한 거울 표면에서 요철. 요철이 뭔지 아세요? 요철? 요철은 울퉁불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울퉁불퉁 이게 이제 이렇게 보면 튀어나온 부분도 있고 이렇게 들어간 부분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튀어나왔느냐 들어갔냐 이걸 요철이라고 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백한 적이 있다. 이렇게 써놨죠. 유리 표면의 경사를 느끼는 감각이야말로 기분 좋은 현기증. 그러니까 우리가 거울 표면에서 어떤 그 감각을 느끼기가 그렇게 그다지 쉽지가 않거든요.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16페이지. 16페이지로 넘겨보시면, 그래서 이제 자기만의 스타일을 가지고 써라 이런 이야기. 거기 그 16페이지에 보니까 다섯째 줄인가 미믹이란 말 있죠. 미믹 찾으셨어요? 16페이지에 미믹이란 말이 있는데 요 미믹이라는 것은 흉내낸다는 뜻이에요. 미믹, 흉내내다. 이걸 미믹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방식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만의 스타일로 써라. 자, 그 다음에 그 16쪽의 질문의 방식으로서의 시쓰기라고 4번에 나오죠. 이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뭔가를 시를 쓸 때 내가 스스로 질문하고 묻고 이런 형식으로 시를 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16쪽의 마지막 단락에 최근에는 제작이 아니라 행위에 초점을 맞춘다. 패터슨. 거기 나왔죠? 에서 버스 운전사 패터슨은 일상에서 느끼는 감각적 충만함을 노트에 적어가요. 대단한 작품이라 여기지 않고 책으로 출간하는 것에도 무관심해. 기르던 개가 시를 적은 노트를 물어 뜯어도 상처받지 않아. 작품이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라 여기지 않고 빈 노트가 예비한 쓴 행위. 그 자체의 이제 삶을. 그러니까 시가 뭡니까 훌륭하다 이런 것보다 쓰는 것 자체가 자기는 어떤 행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쓰는 행위에 대한 그러니까 텍스트의 완결성 이게 아니라는 거죠. 텍스트의 완결성이 아니라 글을 쓰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행복을 느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가 생각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쓰는 거죠. 자, 18페이지. 셋째 줄. 그래서 신은 어쩌면 모두가 세상을 똑바로 똑같이 바라보지 않아도 좋다고 말하는 장르다.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개방성과 다양성의 승인은 차이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져가는가와 연결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여러분이 그 꽃이라는 시가 있잖아요. 근데 특히 이 꽃은 예쁘다. 이러지만 김춘수의 꽃은 다르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비로소 꽃이 됐다. 이게 뭡니까? 바로 존재 인식이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존재론이라고도 하는데 온톨로지 존재론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존재론적으로 시를 쓴 사람은 김춘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들이 쓰지 않는 방식으로 시를 쓰는 것이 정말 좋은 시다 이 말이에요. 조금 감이 오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시 쓰기가. 왜냐면 시를 쓰면 꽃을 쓰면 예쁘다, 뭐 사과를 쓰면 맛있다, 빨갛다 이렇게만 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참 어렵다는 겁니다. 자, 18쪽에 그 세 번째 단락. 시는 질문을 던지고 물음을 이어가는 시만의 고유한 방식이다. 밑줄 치세요. 그리고 정답에 다가가기 위해 쓰는 것에 가깝다는 거예요. 정답에 다가가기 위해. 그러니까 시는 묻고 대답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뭡니까? 영어로 말하면 ask and answer. 이게 시라는 겁니다. 묻고 대답하다. 이런 개념으로 시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미래를 향해서 내딛는 시의 언어를 통해서 인간은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쓰기란 건 뭐냐? 질문을 던지고 그 물음을 이어가는 시인만의 고유한 방식이다. 아까 18페이지에 제가 밑줄 치라고 그랬죠? 그게 이제 중요한 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라는 것은 뭐냐? 자기를 표현한다는 거. 그건 좀 필기하세요. 자기 표현의 강렬한 욕망이다. 이게 시라는 거예요. 자기 표현의 강렬한 욕망이 시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 이제 패터슨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시작을 했고요. 음,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도 좀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사과를 이제 그 그린 어떤 인상파 시인이 누가 있냐면 폴 세잔느가 있어요. 이런 그 시인이 있는 화가죠, 화가. 아티스트죠. 이 시인은 사과에 대해서 이제 막 그 그림을 사과 바구니가 있는 정물 이것도 여러분 이제 막 찾아보세요. 이런 그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사과와 만난 어떤 순간 이런 것을 이제 잘 묘사하고 그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아주 또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두 편의 시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좀 잘 인식을 한 다음에 그것들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 파트 1에서 이야기가 되는 그런 전반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네루다의 말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의 시적이라는 말 자체의 의미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고 시는 쉽게 정의낼 수가 없다. 쉽게 정의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고 빅토르 위고도 아까 설명을 드렸고 내 노래에 날개가 있다면 내 노래가 날 수 있다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지는 시를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라는 것은 뭐냐? 거기다 또 필기하세요. 모른다는 고백에서 출발하는 안다는 게 아니라 모른다. I don't know. 그러니까 결국 알 수 없음은 시의 근간이자 출발이다. 알 수 없음이 시의 근간이자 출발이다. 그렇게 필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한 내용으로 이제 다뤄진 것이 이제 1번이고요. 그러니까 1파트 1은 시의 고유함, 시만에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성질. 그러니까 시의 고유함이라는 말을 여러분 좀 말이 어려우면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시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질. 이렇게 써놓으시면 좀 더 시의 고유함에 대한 어떤 의미를 여러분 좀 잘 파악하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다. 예, 이 정도로 일단 1교시는 좀 하고 2교시 때 이제 그 시에서 이 언어와 착상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시의 언어와 착상. 그 언어와 착상 부분을 한번 제가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그러니까 언어가 있고 착상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2교시 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지금 제가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이게 어디다가 뭐지? 공유를